안녕하세요. 법조사국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경 이코노미 작성의 주간지 그리고 일간지 기사 등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전용 펀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금융사 등 일부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는 약 20년 전 도입되었는데 IMF 때죠. 1998년 일반 사모펀드가 등장한 이후 2004년 12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글로벌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2009년에는 적격 투자자 사모펀드가 등장하는데 한국형 헤지펀드로서 이때 사모펀드는 돈 많은 자산가나 전문 투자자가 모여서 하는 소수의 금융 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일반 투자자의 최소 금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과 투자자 피해로 신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운영 투명성 강화와 감독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특히 경영 참여형 중심에서 연기금, 금융사 등 일부 전문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형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오직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투자가 연기금, 보험사, 금융회사 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펀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감독 및 규제 강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발생 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가입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다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기관 간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고 각 단계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수탁기관 및 판매사의 참여가 위축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고객 피해를 변상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금융기관들이 펀드 판매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도 낮은 수수료에 비해 위험 부담이 커져서 신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운용사의 펀드는 신규 설정이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셋째, 시장 신뢰 하락 및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와 감독 미비 노출로 투자자와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실제로 민간 사모펀드 시장은 사실상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부실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요구가 높아졌고 운용사나 증권사의 자체 심사가 엄격해졌으며 과거 느슨했던 규제가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제도의 허점 보완과 정보 공시 의무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2020년 라임 옵티머스 등 연쇄적인 환매 중단과 부실 사건 이후 나타난 것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감독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서 최근 5년간 2023년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현황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 30일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총 판매 잔액은 5조 159억 원으로 투자자 수는 1만 3,176명이고 비시장성 자산 투자,
그다음 모자형 복층구조, 투자처 사적 자금 유용 등으로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인펀드 1조 5,380억 원이고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를 빙자한 투자자금 모집 등으로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는 5,084억, 그리고 2019년 7월 그 독일 시행사 사기 및 개발 사업 지원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가 4,772억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그 비우량 채권을 다량 편입해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2019년 12월 펀드 판매가 중단된 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1,753억 원, 해외 운용사 회계 분식 및 법정 관리,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환매가 연기된 디스커버리 펀드가 2,612억 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그 해외 운용사가 환매 중단을 통보한 젠2 펀드, 이게 7,367억 원이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무역금융, 기초자산, 채무자 상한 지원으로 환매가 연기된 피델리스 펀드가 3,445억 원, 펀드 간 순환 출자 및 복층형 구조와 과도한 비시장성 자산 투자 등으로 연쇄 환매 연기가 발생한 알펜 루트 펀드, 이게 한 3,227억 원, 또 코로나에 따른 그 무역금융, 기초자산, 채무자의 상한 지원 등으로 그 환매가 연기된 트랜스 아시아 무역금융펀드, 이게 3,302억 원 등도 해당됩니다. 반면 그 투자자들이 받은 그 피해 보상 차원의 선지급 배상액은 2조 3,838억 원으로 환매 중단액의 절반 이하인 47.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배상액과 금융회사 자체 배상액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의 수익 모델 내지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관 전용 사모펀드, 그 PEF 내지 PE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로 그 제한된 정보 때문에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PEF가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운용사 수익 모델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으며, 예를 들어 그 MBK 파트너스는 2015년 그 홈플러스 인수에 활용한 사모 블라인드 펀드인데 지금까지 그 1조 원의 관리 성과 보수를 챙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PEF 운용사 수익 모델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그 PEF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PF는 일종의 서류상 회사로서 그 PF는 두 종류의 사원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유한 책임 사원 LP죠. 주로 돈을 대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그 무한 책임 사원 GP입니다. LP는 그 PF에 자금을 출자하는 집단이고 투자한 만큼 손실도 책임집니다. 반면 GP는 그 PF에 모인 자금을 활용 의사결정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MBK 파트너스, 한행컴퍼니, IMM 등이 그 PEF 운용사로서 GP입니다. LP는 왜 직접 투자 않고 GP를 통할까요? LP의 고민을 쫓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자꾸 김강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을 언급하게 되는데, 2019년 그 서울대 특강에서 연기금이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기금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그 전통 투자처인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지리멸멸하고 채권시장 수익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P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LP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M&A를 위해서 해당 기업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본업이 따로 있는 LP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며,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 등 우리나라 주요 LP는 대부분 준정부 기관이거나 공기업이고, 재원 기반이 국민 세금과 관련돼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특정 기업이나
인프라 M&A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LP도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는데 먼저 첫째, GP의 과거 실적 혹은 평판을 신뢰하거나, 둘째, GP가 투자된 대상의 수익성을 높게 봤을 때 대부분 프로젝트 펀드인데 투자를 집행합니다. 이의 경우 대다수가 블라인드 펀드로 진행이 되고,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PF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먼저 모아놓고 다양한 투자처를 고민하는데 GP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업력이 길고 평판이 좋은 GP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3호 블라인드 펀드가 대표적이고, MBK 파트너스 3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오렌지 라이프, 현재 이제 신한라이프죠. 그다음에 두산공작기계, 아코디안 넥스트 골프 등에 투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 중 일부를 매각해 5조 원 이상 차익을 냈고, 투자처 중 하나인 홈플러스에서 엑시스를 못했음에도 3호 블라인드 펀드만 놓고 보면 대규모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펀드는 투자 대상이 정해진 PF로서 주로 업력이 짧은 GP의 전략입니다. LP 입장에서는 GP가 아닌 투자 대상을 믿는 형태로서 물론 프로젝트 펀드는 LP의 손실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펀드는 특정 대상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MBK 파트너스도 2015년 당시 홈플러스 투자 과정에서 프로젝트 펀드를 일부 활용했고, 해당 프로젝트 펀드에 투자한 LP 중 한 곳이 국민연금입니다. 약 5,800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는데 배당 수익으로 투자액의 절반 정도만 회수한 상태로서 현재 MBK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9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GP는 PF를 운용하고 리스크를 짊어진 대가로 관리 보수를 받는데, 초기에는 약정의 기준 수수료를 받고 몇 년 뒤부터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이해상충 현상 때문으로 자금을 확보한 뒤 GP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면 LP는 돈이 묶이는 동시에 수수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정된 금액 중 투자를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2% 정도의 관리보수가 표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관리보수를 낮추는 LP가 대다수입니다. 성과주의가 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붙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PF 결성 이후 2년까지 약정액 기준 1.2%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2년 이후 만기까지는 투자액 기준 1.2%의 관리보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을 약정한 PF가 있고 GP가 3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 GP는 2년 전까지 1,000억 원의 1.2%인 12억 원을 받고, 2년 뒤부터는 300억 원의 1.2%인 3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GP가 어떻게든 드라이 파우더, 투자 잔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드라이 파우더를 소진하게 만들기 위한 LP의 묘책인 것입니다. 성과 보수는 GP 투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내부 수익률, IRR이 기준 수익률, 허들 레이트라고 하는데 넘어설 때 발동이 되고, IRR은 투자자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PF 업계에서 적용되는 기준 수익률은 8%로서 IRR이 기준 수익률을 넘어서면 초과이익의 20% 정도가 성과 보수로 책정됩니다. 물론 GP와 LP 간 계약에 따라 기준 수익률 초과 시 전체 이익은 기준 수익률 미만 이익 플러스 초과이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GP와 LP의 특약에 의해 가지고 성과 보수는 정해지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역사와 현재까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로 좀 대격변해서 날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
네.